자, 여러분, 이 폴란드란 국가가 우리 K방산의 정말 중요한 고객입니다. 일명 큰손인데요. 자,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이 어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이 방한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요. K방산 현장, 기업을 직접 방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추가 수주 그리고 잠수함 산업에 대한 논의까지도 지금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폴란드 두다 대통령의 방한 목적, 의미 살펴보면서 K방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용진 IM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 우리 K방산에는 이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 중요한 고객인데 2018년 평창올림픽 때 방한한 이후에 6년 만입니다. 자, 왜 왔을까요? 방한의 의미, 또 일정 한번 쭉 브리핑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 어제 방한을 하셔서 25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방문을 하셨고요. 24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의 또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22년도에 발주를 시작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현대로템의 K2 전차 이런 것들의 발주를 주도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실제로 그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공장, 창원에 위치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공장,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 공장 이런 데들의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하고 가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계약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22년도에 실행 계약을 아직 맺지 않고 프레임 어그리먼트만 맺어놨었던 기본 약속을 했었던 물량이 아직 남아 있고요. 실행 계약이 2차 계약을 우리가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방안을 계기로 해서 이런 계약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추가 수주까지. 네, 거기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텐데요. 앞서 계속해서 폴란드라는 국가가 K방산의 주요 고객이다, 큰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얼만큼 우리 무기를 좀 사줬는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지금 보니까 K9, 자주포, 전차, F-50 공격기 굉장히 많네요. 일단 발주가 시작된 거는 2022년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그때 기본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프레임 어그리먼트를 먼저 맺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하겠다라는 약속을 처음 한 거고 그때 약속됐던 물량이 K9 자주포 670여 문, 그리고 K2 전차가 1000여 대, 그리고 FA50 48대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본 계약을 맺어놓고 이후에 실행 계약을 통해서 실제로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계약이 된 물량들은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좀 계약이 됐는데 22년도에 K2 전차 180대, 그리고 K9 자주포 212문, 그리고 FA50 48대, 1000무 218대 이런 정도가 되고요. 지금까지 누적으로 금액을 환산한다면 한 20조 원 이상의 그런 엄청난 이제 금액이 발주가 되었고 앞으로도 근데 그 실행 계약이 조금 더 남아 있는 것이 K9 자주포가 한 150문 이상 남아 있고요. 한 300문 이상 남아 있고 K2 전차 역시 한 820대 정도의 계약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추가 계약을 통해서 진행이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번에 보니까 현대 로템 공장, 기업 공장도 가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가고 또 카이 항공우주, 이제 이게 자기 비행기를 우리가 수출했기 때문에 거기 점검하러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신규 수주입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원래 계약을 한 거를 또 증량을 하는 건가요? 어떤 기대감인 건가요? 예, 그 표현이.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프레임 어그리먼트라는 게 22년도에 그러니까 MOU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MOU.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양해각서보다는 조금 더 구속력이 있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지만 실제로 뭐 돈이 오가거나 그런 계약은 아니다. 그래서 중간적인 성격의 계약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강제성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실행 계약 이제 사인을 하고 돈이 오고 가는 계약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약속했던 물량이 아직까지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전차 같은 경우에는 1,000대를 먼저 약속을 했는데 180여 대밖에 안 나왔고 앞으로 남은 물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실제로 될 것이냐라는 목소리들이 조금 더 계속 있어 왔고 중간에 뭐 금융 지원의 뭐 그런 지연 그런 사태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게 다 될 거냐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방한을 하시고 또 이제 2차 계약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표현을 신규 수주로 해야 되나요? 추가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표현이 맞는 거예요? 이게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뭐 약속 이행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뭐 돈이 한두 푼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쉽지는 뭐 않은 부분이고 뭐 굳이 따지자면은 22년도에 했던 그 규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좀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나 뭐 그쪽에서 일반 대중이 받아들이기로는 좀 신규 수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계약이라는 표현도 언론에 있지만 또 신규 수주를 쓰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MOU 같은 가계약을 좀 맺었었고 맞습니다. 그것들을 실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점도 봐야 될 것 같아요. 폴란드가 지금 K9 자주포 또 뭐 천무 5조 원대 사야 되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무기라는 게 우리가 돈 빌려주고 나중에 무기 가고 이제 갚는 이런 건데 우리의 수출 금융 지원 금액이 좀 잘 안 되려고 하니까 현금으로 자기네가 직접 내겠다. 맞나요? 이게 지금 폴란드가 막 우리에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예. 최근에 나온 얘기고요. 원래 말씀드렸다시피 앞선 계약들은 일부 지연이 됐었던 게 우리나라 뭐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되면서 폴란드도 실행 계약 자체를 좀 미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기 도입도 당연히 늦어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 전쟁의 전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게 됐지 않습니까? 뭐 북한에서 파병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뭐 전황이 뭐 그렇게 뭐 작아지려는 이제 기미가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로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인 거죠. 무기 이런 이제 금융 지원을 요구하면서 무기 도입 지원 자체가 늦어진다라고 하면은 안보에 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으면 좋겠지만은 그거에 앞서서 무기를 좀 더 빨리 받고 원활하게 그렇게 인도를 받기 위해서 실제로 금융 지원이 없이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좀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직접 돈을 우리 기업들한테 주는 거죠. 맞습니다.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현대로템, 뭐 LIG 넥슨한테요. 자, 그 정도로 지금 K 방산의 수준이 높아졌다. 이거를 또 엿볼 수 있는 이면인데요. 특히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오르카 프로젝트. 자, 폴란드는 지금 이제 잠수함 현대화 산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이 오르카 프로젝트 때문에 뭐 오늘 조선주들 주가들 막 오르고 있는데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은 여기 잠수함 사업에 우리나라가 못 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오르카 프로젝트 때문에 주가가 뭐 오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죠. 일단은 뭐 조선주도 실적 때문에 오른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은데 그 폴란드가 해상이 있습니다. 일단은 발트해를 끼고 있고 발트해를 통해서 러시아랑도 또 연결이 됩니다. 육상 쪽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랑 가깝지만은 해상으로도 러시아랑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래서 갖고 있던 그런 구형 잠수함을 뭐 대체하는 성격으로 신형 잠수함 3척을 발주하는 프로젝트가 오르카 프로젝트고 금액적으로는 한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잠수함 한 대당 한 1조인가요? 척당 1조 원이 좀 넘는 금액을 발주를 할 걸로 파악이 되고 거기에 지금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독일, 스웨덴, 뭐 스페인 이런 국가들에서도 의지가 좀 있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육상 무기들, 그러니까 전차나 자주포 때는 사실은 거의 수의 계약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계속 진전이 됐었는데 이번 잠수함 계약은 그보다는 좀 더 경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유럽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유럽
그 해상에 맞는 수중 환경에 맞는 제품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만 폴란드 그 전차 자주포 이때만큼은 그렇게 계약이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잠수함 기술, 함정 기술이 또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경쟁력이 굉장히 우수하게 있고 또 이런 자주포 전차 계약을 하면서 폴란드의 신뢰 관계를 굉장히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수주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바다 밑은 다 거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유럽 바다 밑과 우리 바다 밑이 좀 다른가요? 오히려 지상 무기가 좀 다를 것 같은데. 그 수온도 다르고요. 당연히 네. 뭐 조류나 뭐 이런 것들도 조류도? 다르고 당연히 해상의 또 환경이 뭐 바다마다 굉장히 좀 다르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동해 태평양을 연접해 있지만 이쪽에는 발트해 또 북해를 인접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구하는 뭐 작전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네. 독일 쪽이 좀 강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잠수함.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잠수함을 개발한 게 사실은 독일에서 먼저 기술을 전수를 받았었고요. 예. 독일의 하데베라는 잠수함 회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처음 잠수함 기술을 전수받아서 우리 잠수함을 그 이후로 자체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독일 쪽에서 우리가 또 원전이랑 약간 비슷하네요. 네. 웨스팅하우스에서 우리가 기술 배워가지고 다시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좀 따라잡는 추격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자, 우리 위원님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잠수함 쪽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한화오션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를 두고 국내 이제 기업 두 곳, 그러니까 이쪽 한화오션 라인과 현대중공업 라인, 이제 한국조선해양이죠. HD 쪽 라인이 좀 스스로 우리끼리 경쟁을 한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이 중재를 했다. 뭐 확인은 안 되지만은. 이건 뭡니까 이 뉴스는요? 실제로 두 개 업체가 예. 각자 지금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일각에서는 이렇게 원팀으로 하면은 좋겠다. 그거죠. 예, 네.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은 국가마다 한 개 업체씩 들어와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우리는 왜 둘이 싸우냐. 그리고 최근에 폴란드 쪽에서도 우려가 있었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업체들끼리 좀 과당 경쟁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인도가 제대로 될지 좀 걱정이 된다라는 의미의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예. 여기에는 좀 사정이 좀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 현대중공업하고 그 한화오션 간의 그런 함정 사업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나라 프로젝트 KDDX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네, 현대중공업이 뭐 이제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화오션의 도면을 속된 말로 훔쳐서 대우조선해양이었겠죠. 예, 맞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뭐 도면을 유출을 해서 뭐 그걸 입찰에 활용을 하고 뭐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수주가 된 건 아니지만 결국은 현대중공업이 수주에 성공을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두 회사 간의 감정의 골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한화오션, 이제 과거의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하고 원팀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꺼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대우조선해양, 한화오션이 잠수함 기술이 조금 더 앞선다라고 평가가 되고 현대중공업은 수상함 실적이 더 많고 좀 기술이 앞선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은 혼자 하겠다. 그리고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같이 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 업체의 입장이 조금 다 이해가 가는 것이 한화오션으로서는 우리가 그냥 혼자 하겠다라는 거고 현대중공업은 같이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여기서만 이런 게 아니라 호주 또 호위함 사업이 있습니다. MRO와 합쳐서요. 거기에서는 또 현대중공업은 그냥 혼자 하겠다. 예. 대우조선해양은 그러면 또 같이 하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이 프로젝트마다 조금 갈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방사청이나 국가적으로 좀 중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거고 어느 한쪽에 이게 쏠리지 않도록 좀 중간에서 좀 중재를 좀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수함 쪽에서는 한화오션, 그러니까 구 대우조선해양이 조금 앞서니까 혼자 하려고 하고 저기 호위함 쪽에서는 또 HD 현대중공업 라인 이쪽이 또 혼자서 하려고 하고 국민들은 좀 원팀으로 하기를 바랄 것 같은데 자, 앞으로 방위사업청이 어떻게 좀 당국에서 조율을 좀 하는지도 또 다른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MRO도 저번에 다뤘었잖아요. 특히 이제 호주와의 이 호위함, 함정 쪽도 우리 K방산의 이제 기술력이다. 함정 라인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그 함정은 일단 처음으로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미국
MRO, 네. 미국 함정 MRO가 많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호주 호위함 사업이 11척에 한 10조 원 정도 규모가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고 네. 캐나다 잠수함, 이거는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12척인데 잠수함. 잠수함은 또 대당 단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본 한 20조 원에서 MRO까지 포함하면은 한 70조 원까지 얘기가 되고 있고요. 필리핀 잠수함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좀 여러 개가 있고 조선 업체들이 상선으로도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지만 과거에 해양도 있었거든요. 근데 해양 비중을 좀 줄이면서 그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특수선 쪽으로 지금 방점을 좀 찍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둘 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함정 사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시기에 기술력으로는 어떻습니까? 함정은 뭐 괜찮죠, 우리가? 조선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K조선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군 생활도 해군에서 했고요. 해군 대조영함이라는 배를 탔었습니다. 그게 실제 배를 타셨어요? 예, 1년 동안 함정 생활을 했었고 그러니까 군으로 아니면 사병으로 장교로요? 네, 사병으로 제가 가서 뭐 헛줄도 땡기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거를 대우조선해양에서 처음 만든 배였고요. 조선소에서 제가 군 생활을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조선소 입장에서는 함정 사업이 엄청나게 큰 포션은 아니지만은 지금 부가가치로 따지면은 사실은 또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조선기술 또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함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선진국 기술을 배워서 왔지만 지금은 이제 그에 앞서는 훨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정 수출 시장에서 수요가 상산만큼 이게 굉장히 뭐 많기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국제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전차, 미사일, 경공격기 이제는 바다로 가야죠. 함정, 잠수함. 자,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요즘에 우리의 고객, 지금 폴란드도 정말 큰 손인데 중동 쪽에서 신규 수주들 막 이라크 쪽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쪽이 좀 시끄러워서 그런가요? 중동 국가, 우리 K방산의 또 다른 또 굉장히 중요한 매출처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동이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돈이 좀 많다는 부분, 그 부분이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금융 지원 없이도 금융 지원도 필요 없고 페이먼트에 대한 그런 좀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중동 쪽에서는 지금 발주가 된 것들이 천궁2, 지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떨어지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발주가 됐고 지금 UAE, 이라크, 사우디 3개 국가에서 벌써 발주가 됐습니다. 프로젝트별로 거의 한 4조 원 이상의 그런 규모로 발주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지상무기는 아직까지 발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좀 유력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상무기 같은 경우 특히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 운용하고 있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뭐 전차는 1000대가 넘고 장갑차도 2000대 이상이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이 90년대 이전에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라든지 브래들리 장갑차 이런 것들을 도입한 게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굉장히 좀 바꿀 때 됐네요. 바꿀 때가 됐고 우리나라도 뭐 30년이 넘으면 치장물자라고 해서 창고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의 그런 교체 물량들이 앞으로 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천궁 같은 지대공 무기 처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충분히 추가적인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아시다시피 지금 뭐 예멘하고 뭐 그쪽 이란, 이스라엘 쪽에서 계속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라크가 발주를 지금 천궁 미사일을 발주를 했는데 이라크 양옆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하늘 위로 항상 지금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대공 미사일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중동 쪽이 우리나라를 앞으로 조금 더 선호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원래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이 미국산 무기를 좀 선호합니다. 뭐 돈이 좀 일단 있고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뭐 석유라 이런 관계들로 좀 관계가 더 좋은 편이고 그런데 최근에는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사우디에서 특히 그런 미국산 무기의 도입량이 좀 줄어들어 왔어요. 이제 트럼프 전 정권 때는 사우디와 관계가 좋았지만은 바이든 정권 들어서는 뭐 인권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동으로의 수출을 좀 줄여왔었고 미국도 사우디로서도 미국과의 그런 관계가 조금 더 악화가 되고 있었던 뭐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트럼프가 될지 뭐 해리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트럼프가 조금 다시 유리해진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된다라고 하면은 사우디에서는 미국산 무기의 도입을 조금 더 추진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비싼 뭐 전투기라든지 뭐 미사일류 이런 것들이고
미국이 어차피 지금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뭐 지상무기나 이런 쪽의 지원 여력은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한국이 파고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우리의 큰 고객이 될 수 있는 중동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막 폴란드도 뚫고 유럽으로 들어가자, 중동도 가자. 기존의 무기 강국들, 이 방산 강국들이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태클 걸 것 같은데 우리의 이 K방산을 좀 시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우려도 좀 됩니다. 일단은 유럽에서 견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유럽을 하나로 보기보다는 서유럽하고 동유럽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를 견제하고 있는 곳들은 서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전통의 이제 유럽 강자들, 독일. 예, 그들이 견제를 하고 있고 실제로 발주를 하는 것들은 동유럽 국가들이에요. 예. 지금 그래서 서유럽 국가들은 본인들도 방산회사가 있고 수출 여력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그 무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훨씬 더 비싸고 납기도 훨씬 늦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납기를 주고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출을 하다 보니까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견제가 그렇게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서유럽 쪽에서도 방산 캐파, 생산 캐파를 늘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예. 공급망 회복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창원공단 같은 경우도 대부분 방산업체들이 많이 소재해 있는데 한 70년대부터 조성이 된 그 곳들이에요. 근데 하나하나 만만한 업체들이 전혀 없고 방산 등록된 업체들의 평균 업력은 30년이 넘어요. 네. 그런 업체들을 하루아침에 이제 증가를 시키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좀 다시 캐파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시간이 사실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고 그동안에 동유럽은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거고 당분간은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유럽 쪽의 수출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동유럽 국가들 말이에요. 바로 옆에 독일, 프랑스 정말 방산 강국이잖아요. 왜 이쪽 무기 안 쓰고 우리 쪽으로 좀 오는 거죠? 아니, 좋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적인 차이가 좀 굉장히 크고요. 자주포를 예로 들면은 그 독일의 PGH-2000이라는 자주포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로 평가를 받는데 K9하고 성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조금 더 우수하지만 근데 가격 차이가 2배가 나고요. 2배 이상이 납니다. 예. 그리고 납기 측면에 있어서도 뭐 레오파드 전차가 있어요. 또 독일에서 만드는. 근데 레오파드 전차를 헝가리가 2018년에 발주를 했는데 아직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도를 제대로 못 받고 있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원전이랑 비슷하네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싸고 하니까 지금 뭐 그쪽에 굳이 이제 발주를 줄 이유가 크게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 야구 선수들의 꿈이 또 메이저 리그에 가야 된다, 미국 리그에 가야 된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방산도 미국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미국 하면 뭐 LM, 로키드 마틴, 우리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미국 방산 시장 우리가 뚫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 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현재 제도적으로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RDP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제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이라고 하고, 근데 그런 조항을 맺어야지, 협정을 맺어야지만 사실상 미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협정을 맺기 이전에 미국은 기본적으로 배리 수정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법상으로 해외 무기의 도입을 굉장히 막고 있습니다. 그러한 미국과의 RDP 체결을 하지 않은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가격 페널티를 감수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상태고 그런데 RDP라는 그 상호 조달 협정, 그러니까 국방 분야의 FTA라고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협정인데 그걸 맺은 국가에 한해서는 면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들에게는 이제 미국 업체와 같은 입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가 그 협정을 아직까지 맺고 있지는 않아요. 왜죠? 우리가 한미 동맹인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방산 수출 상위권 국가 그리고 미국의 우방국 중에서는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맺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정부 2022년 당선되시고 나서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임기 내에 그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올해 초에 또 국방부에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해서 가능한 올해 내 체결을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추진을 하고 있고 근시일 내로 체결이 될 거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나면은 충분히 미국으로의 우리 무기 수출도 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선 직후보다는 이럴 때 원래 이
정권 말기가 좋잖아요. 아, 이때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또 바람도 가져보고요.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거든요. K방산. 민간 기업도 잘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와 당국과의 원팀도 굉장히 중요를 했었고요. 다만 최근에 뭐 한국수출입은행 수은법의 사이즈 넓혀야 된다. 좀 더 많은 좀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K방산 날개를 달기 위해서는 뭐 당국들 혹은 뭐 전반적인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들 좀 서포트 지원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방산 수출이란 것은 결국은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민간 수출하고는 다르게 정치 외교적인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고 국가의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그쵸. 필요하기 때문에 네. 국가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금융 지원에 대한 부분도 원래는 우리가 조선 쪽에 거의 국한이 되어 있었던 그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한도 네. 이런 부분이 이런 대규모의 방산 수출을 염두에 두지 않았었기 때문에 금융 지원 한도의 그런 증액이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걸렸고 국회 네. 합의도 사실은 좀 지연이 됐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뭐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좀 더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의 지원을 선제적으로 앞으로 또 방산 수출이 많이 또 증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미리 감안을 해서 좀 지원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좀 바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좀 중재 업체들 간에 아까 그 뭐 잠수함의 일단 네. 경쟁 그런 부분도 경쟁. 사실은 이제 뭐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방산 수출에서는 그게 조금은 맞지는 않아요. 근데 정부의 적극적인 좀 역할을 해주셔서 업체들 간의 그런 이해관계를 조금 더 중재를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기업의 역할, 또 정부의 역할,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K방산 앞으로도 쭉쭉 뻗어나가길 소망해 보겠습니다. IM증권 변용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